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김광진입니다.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어제부터 추석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 중에 어느 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아내 되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또 양가 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아빠들이 육아에 전담하겠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 육아를 하지 않고 아빠들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실제로 아빠 육아 중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시설계 전문가이면서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이시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 추석특집 광주를 디자인하다 시간 함께합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 자전거, 보도, 대자보 도시 실현 이 주제를 통해서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마이 광주, Drive safe and enjoy the show.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시작합니다.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추석 특집입니다. 1부는 아빠 육아를 하고 계신 그 중심에 계신 두 분인데요. 배근중님, 김근성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배근중님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에서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또 함께 살고 있는 배근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근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평동에서 꿈꾸는 터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오둥이 아빠 김근석입니다. 5등이면 애가 5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5명이 한꺼번에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요. 넷째하고 다섯째가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 애 셋이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애 5을 어떻게 키우는지 느낌으로 봐서는 애 5을 키우고 계신 얼굴인데 네,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육아 휴직 혹은 육아 아빠 이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실제 요즘은 아예 전담으로 아이들을 두 분이 키우고 계신 건가요? 네, 거의 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6시부터 아이가 6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아이 밥을 먹이고 씻기고 이런 준비들을 다 제가 하고요. 근데 그때는 또 아내가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 출근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평일에는 거의 어린이집이 이제 그죠. 다 돌봐주기 때문에 제가 전담으로 한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로 제가 돌보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일을 많이 하고 그 다녀와서는 아내가 좀 더 도와주기도 하고 있지만 거의 제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근데 들어보면 핑계 삼아 회사만 그만두고 애는 별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제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김금성님은 5명이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4학년, 1학년, 그리고 막내들이 6살입니다. 네. 야, 근데 저는 이제 8살, 4살 2명을 키우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둘만도 사실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5명을 키운다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맞아요. 함께 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녀로서 크고 있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명이신 거죠? 저는 한 명입니다. 둘째 계획은 아직은 없으세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는 이제 원래 아이 생각이 막 많지 않았다가 첫째를 낳고 나서 그래 첫째를 위해서라도 둘째를 그냥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둘째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스스로 같이 크는 모습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5명을 키우면 알아서 그냥 잘 키우는 스스로 커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를 맡아오고 계셨습니까?
저는 아이가 1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2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셨고. 그 전에 네, 직장 일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두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자체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영어 방송에 오셔서 좀 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과거에 웨이백 위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한 그러셨어요? 달간 네, 예. 진행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길이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육아휴직처럼 뭐 이 회사가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예 이제 직업을 그만두는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 네. 당장 소득은 괜찮으셨는지 혹은 뭐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떤 입장을 좀 취하셨어요? 아니 먼저 제가 먼저 예.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경제적으로는 뭐 물론 전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제가 주로 밤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맡는 일을 퇴근을 해서 아내가 혼자서 뭐 씻기고 밥 먹이고 또 치우고 하는 일까지 다 혼자 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때 한 5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여서 너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건 돈적인 걸 떠나서 우선 경제적으로 걸 다 제치고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저녁이라도 좀 챙겨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년여를 이제 보내셨는데 네네. 뭐 생활은 괜찮으세요? 그냥 소득은 뭐 네, 그럭저럭 괜찮다?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뭐 힘들진 않습니다.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둘째까지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느라고 실은 육아에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예.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 또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오전 8시에 나가면 거의 집에 오면 11시, 12시 이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키우는데 아내가 실은 조금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집안에도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잠깐 이제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자녀 양육에 조금 전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닥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방과 후 교사 일들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유치원 이런 데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저도 이제 원하지 않은 약간 육아휴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아이들을 같이 아내랑 키우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나눠지면서 저의 영역 또 아내의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최근 들어서 시작하신 일인가요? 지금 벌써 한 4년 됐고요. 실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사회봉사 같은 개념이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구직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도서관 관장 같은 무슨 월급이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고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상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제도적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제도적 도움도 잘 받지 못해서 진짜 휴직이라기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것 말고도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 그 지원금도 좀 있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신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근데 육아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 지원금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출산 지원금. 네, 뭐 그 직업을 그만뒀을 때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혹시 고용보험센터나 뭐 이런 데다가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실업급여 정도만 실업급여 정도로? 이제 신청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는 저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 와서 조금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런 형성이 됐는데 그때는 뭐 휴직을 해야 한다면 퇴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라든지 뭐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제 이런 제도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되게 이제 어려운 벽이 높은 이런 제도일 것 같은데 사실 받는다고 해도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하한액이 70만 원이거든요. 통상임금의 80% 이내에서 이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이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제 30대 중후반, 이제 40대에 이제 진입하는 면에서의 소득이 150만 원보다 이제 높은 경우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받는다고 해도 이 수당만을 가지고는 사실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주위에도 이제 아이 키운다고 육아휴직 하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친구분들 중에서. 어떤 고민들 좀 안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저희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을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했죠. 그 상한 금액 150만 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아내가 받는 금액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줘서 상한이 이제 200에서 맥시멈으로 치면 450까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이후의 상황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와이프 배우자분들은 육아휴직을 쓰셨던 예가 있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썼습니다. 우리 김병석 선생님은 저희 아내는 안 써봤는데 이제 실은 저도 이제 친구 중에 2명이 육아휴직을 썼었어요. 한 명은 공기업을 다니는 친구였고 한 명은 이제 교사였는데 아무래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되니까 쓰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쓰고 바로 이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경우. 애 5 정도면은 공무원 구급 시험만 보셨어도 그 5명 쭉 하면은 거의 쉬는 날짜가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출산지원금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보면 막 약간 농담 비슷하게 5번째 나면은 1억씩 준다 막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 첫째, 둘째 말고 넷째, 다섯째가 되면 금액이 확 늘어납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6살이니까 때를 잘못 6년 전이겠죠. 만나셨구나. 맞아요. 그때만 해도 뭐 영광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보성으로 가든지 뭐 약간 농촌 지역으로 갔을 때만 그곳에서 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지원금이 조금 많이 있었다, 뭐 사회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제가 구민인데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해요. 5명 났으니까 뭐 차 한 대 사는 거 아니냐. 요즘은 200만 원 정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매달 2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키워보실 때 국가가 주는 여러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자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체감이 좀 되세요? 저는 뭐 아예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키워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금액적으로 더 많이 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이 하나 더 느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육아휴직을 아이를 이제 키우는 두 남성분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 어린이집에서도 애가 아프면 열이 오르면 회사에 누가 다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육아 참여의 비율도 높고 사실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들도 있고 뭐 한데 남녀의 성별 격차 이거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엄마의 일이다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은 처음엔 육아에 이렇게 전념하기 전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케어는 좀 엄마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수가 드러나면서 엄마 혼자 할 수 없는 이게 그러게요. 물리적인 다섯 명은 상황이 안될것 같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육아에 동참하게 됐는데 이게 엄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경험해봐야지 또 그 분위기를 알고 상황을 안다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닌 부모가 같이 키워야지만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떠셔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사회적 인식이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집이 담양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집에서 놀고 있고 아내가 일을 나가니까 저 못난 놈 아내 그 등골 맘물 먹는다 뭐 이런 나쁜 놈으로 인식이 돼서 제가 이제 뭐 할 분들한테 제가 원래는 직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쉬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이시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돌보거나 소아과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거의 다 거기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 아빠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다 어머님이 데려오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 아빠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생소한 모습이지 않을까?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저도 요즘은 이제 아침에 하는 이 방송을 제외하고는 이제 직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에 이제 병원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제 애 데리고 오거나 할 때 이제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어머님들이 약간 저 사람은 3시에 왜 유치원에 올까? 네, 맞아요. 뭐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눈빛들을 계속 이제 보내긴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애를 데리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팥빙수도 먹고. 네. 근데 매번 저 남자를 부를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맞아요. 그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이제 초청을 할까 몇 번 말까.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근데- 학부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야, 근데 도서관 5명이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에 대한 이제 고민이잖아요. 또 이제 직장 내에서도 승진의 기회들이 줄어들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쟁에서 도태되는 문제들을 하는데 요즘은 소위 이제 경단녀라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 해가지고 네. 용어를 이제 변경해서 정부에서도 쓰고 있기도 한데 이제 오시면서 어쨌든 일종의 본인의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또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회로 진입해서 또 직장으로 가시거나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하셔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걱정은 좀 어떠셔요? 우리 김금식 선생님.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수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그 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를 유지했어야 됐는데 한 1년 정도 단절이 되고 나서 다시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뒤처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나 뭐 이렇게 6개월에서 많게는 뭐 1년 이렇게 쉬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 뭐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뒤처진다라는 좀 두려움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이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녀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해내야 되잖아요. 해내야죠. 예.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건 사실. 다시 어떤 회사를 취업하실 생각을 갖고 계셔요? 네. 그리고 저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저 자신에 대해 자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예. 와이프는 그렇게 계세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근데 어찌 보면 자영업이나 이제 프리랜서처럼 다시 이제 본인이 그 마음을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괜찮은데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다 이제 경쟁 구도가 갖춰져 있고 동기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그런 염려들은 좀 더 있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애 키울 때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래. 뭐 이제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육아를 저희가 사실 살면서 막 배워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애를 키우는지,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먹이는지 잘 배우지 못했는데 육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혹은 그래 내가 그래도 육아휴직을 이제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좀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언제셨는지 두 분 각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거의 어린이집이 다 돌봐주기 때문에 뭐 어렵다라고 말하면 좀 염치 없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린이집이 이제 만약에 뭐 쉬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게 됐을 때 제가 혼자서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엄마가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무리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아이의 그런 뭐 원하는 부분을 제가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엄마랑 항상 같이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와이프가 또 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노래를 모르면 아이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들고, 잘했다 싶을 때는요? 잘했다 싶을 때는 이제 항상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이제 항상 밖에서 밥을 먹고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아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같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도 물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네.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까? 네. 예. 어떠셔요? 저희 셋째가 실은 팔싹둥이로 나왔어요. 21주에 빠르게 나와버려가지고 한 인큐베이터를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고된 육아로 인해서 조금 팔저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한 2주 정도 병원을 입원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아내가 아프거나 아이들이 아팠을 때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니까 이 공백을 메꾸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입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엄마가 가면 나머지 애들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애들 옷을 어디에 뒀는지 양말은 뭘 입혀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 아빠들한테 안 보이는 게 그렇게 엄마들한테 금방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미스터리합니다. 양말 하나 찾는데 어머니 아내한테 이번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하는데 너무 자괴감이 내가 이렇게 뭐 하시면 그러게요. 반대로 좋은 점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스케줄을 될 수 있으면 다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조금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도 제가 같이 보내주고, 하원할 때도 제가 아이들을 찾는데 저만 딱 이래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왔어. 우리 아빠가 날 데리러 왔어. 이걸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적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육아휴직의 장점이지 않나. 사실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얘기하면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제 내가 육아휴직 혹은 아이들 전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혹시 좀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상황과 좀 많이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사실 뭐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또 많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라던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비판을 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육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는 생각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을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액을 다 본인이 비담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비용을.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꼭 다 우리나라보다 좋은 제도를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다른 나라 예 중에 우리가 이런 건 좀 받아들였으면 싶다 이런 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초청을 되면서 스웨덴이 그래도 가장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제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또 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뭐 모든 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을 때 이 적극적인 대체와 노력들이나 이런 자세들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스웨덴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낳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뭐 조부모까지도 육아휴직 카드를 쓸 수 있게끔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뭐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세들은 참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다곤 하지만 그냥 형식 갖추기, 구색 갖추기에 그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서 그런 면들은 조금 아쉬우면서도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용보험은 그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하시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현금으로 이제 그 비용을 1년간 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이제 본인이 혼자 쓰시는 방법도 있고 6+6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함께 반반씩 이렇게 쓰시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지원금은 좀 더 많이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아마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좀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장군들도 군인들도 남성이 육아휴직 쓴 경우에 승진 때 가산점 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제도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여전히 그 가산점을 받는 것보다 경쟁에서 도태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육아휴직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 제도 좀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있으시면 혹은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걸 한번 아이들과 해보니 청취자분들에게도 네, 이런 말은 좀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지금 가장 아이를 제가 둘째를 계획하고 있다고 약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뭐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를 낳고 싶은데 가장 큰 벽은 둘째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막 짜내서 어떻게든 방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그 가격에 대한 집값에 대한 문제가 가장 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더 나라에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되지 그 외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런 거는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좀 제도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 전담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는 어떤 말 해주시겠어요? 아이는 정말 축복과 같지만 그 반대로 정말 함부로 제가 뭐 조언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이를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낳고 났을 때 정말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네,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기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엔 육아휴직 쓴 친구는 딱 2명뿐이었거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기업이나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광주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이 좀 많고 또 중소기업을 다니는 이들이 많을 텐데 실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이들은 그런 문화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뭐 소상공인들은 그런 제도조차가 뭐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는 쓸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 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여전히 식당을 위해서 7일을 일해야 되는데 그런 아빠들은 어떻게 실제적인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좀 그런 실질적인 대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오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를 키워가는데 물론 저는 이제 5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키워가는데 엄마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거든요. 아빠가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참 많은 아빠들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육아휴직자 백은중님, 김근성님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도시설계 전문가시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 추석특집 광주를 디자인하다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제이든이 부릅니다. 아빠가 된다는 건. 다운이 삶은 칼치 플러스. 닦고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운이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운이 삶은 탈취 플러스. 다운이 실내 건조 세탁세제. 습한 실내 건조 시 빽빽히 널린 빨래는 냄새를 만들죠. 다운이 실내 건조 세탁세제. 보이지 않는 얼룩과 냄새를 싹. 세탁세제도 역시 다운이. GGN 글로벌 광주 방송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사은품 받자. 광주 시민의 영어 고민 GGN 글로벌 광주 방송이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GGN 글로벌 광주 방송을 친구 추가하시면 쉽고 유용한 영어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드립니다. GGN 987 잊지 말고 친구 추가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광주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광주 시민 영어 양상 프로젝트 광주 톡톡.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 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글로벌 광주 방송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라디오 광주 지역 98.7FM, 여수 지역 93.7FM.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엔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6시엔 재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글로벌 광주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나 GGN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 GGN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나요. You're listening to Kim Gwang-jin's OMG, Oh My Gwangju. Join us live every morning at 8 a.m. from Monday to Friday on 98.7 FM in Gwangju and 93.7 FM in Yeosu, as well as YouTube Live. Can't make it in the morning or not an early bird? No worries, we got you covered. Catch our rerun at 6 p.m. the same day. Find our YouTube channel by Global Gwangju Network, GGN.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us. Stay connected with GGN anytime, anywhere.
DGN 글로벌 광주 방송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추석 명절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로컬은 모두 로컬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자동차 보행자 대자보 도시 실현을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아요. 아, 그럼요. 도시의 정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도시의 정석 많이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석, 수학의 정석.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괜히 저를 미워했어요. 항상 그 앞에 교집합밖에 풀지 않는 그 책이었는데요. 근데 저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연애의 정석. 연애의 정석.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게 연애의 정석 꿀팁을 대방출하고 있어요.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40대 청년이 이 연애의 정석을 전수받고 반년 만에 장가를 갔습니다. 자, 저희가 3부 내일 시간에는 도시의 고유성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좋은 팁 있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잘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광주시의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 총괄 정책관 이제 이런 이름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시고 되는데 걷고 싶은 길 도시의 회복 아주 멋진 말이고 좋은 말인데 사실 지역에서는 차 타고 다니는 게 워낙 편하고 대중교통 자체도 잘 없고 이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의 정책 배경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광주일보에 대자보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첫 글자를 따서 대자보 도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는데 선진국 국가, 선진 도시, 시민답지 않은 게 바로 저는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교통.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서울과 경기, 서울 경기 지역 정도는 이제 뭐 지하철 또 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출퇴근도 아이들 학교 태워다 주는 것도 또 뭐 주말에 종교여행 전부 자가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가용 도시예요. 이거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 또 탄소 제로 이런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동이 좀 더 건강해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합니다. 대자보 도시는 대자보라고 하는 이동 수단은 맑은 피예요. 그런데 자가용은 어떻게 비유하면 탁한 피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맑은 피가 동맥, 정맥 그리고 또 모세혈관까지 콸콸콸 흘러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도시에서도 시민들의 이동이 맑은 피의 순환이 원활해야 도시가 건강해지는데 자가용 이 탁한 피로 이동하고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이동도 못하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마침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이런 걷고 싶은 도시 또는 걷고 싶은 길 사업을 하겠다고 담당자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바꾸고 거기에 자전거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행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또 초대해 주셔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또 뭐 강연도 하고 이렇게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탁한 피, 대중교통이 맑은 피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음식 먹다가 뭐 이 맛도 저 맛도 좀 아니 맹맹한 맛이다 할 때 그래 맛은 건강한 맛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별로 맛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우리가 녹색으로 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멋진 말은 좋겠지만 사실 대중교통은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을 감내하십시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일 것 같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날들어 저 대중교통을 타라고 오늘 며칠 전에 그 회의에 참석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차가 없는데 대학생인데 이제 버스로 학교를 가는데 차로 가면 30분 거리인데 버스로 1시간 4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광주의 노선은 썩었다. 맞아요. 버스 노선 썩 이렇게까지 표현했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 옮겨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가용보다 빠른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가용보다 더 유리하게 대중교통. 만드는 방식을 그게 해야 좋은 되는 거죠.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더 좋은 선택의 대안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선진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이렇게 한 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질의 꾸리치바시는 1974년에 BRT 간선 급행버스를 처음 운행했죠. 예. 그때는 한 시민들 가운데 한 2, 3만 명이 탔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200만 명 이상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 그 선진 도시들은 대중교통의 제일 중심을 간선급행버스 BRT로 하죠. 그 이유는 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 수도권 또는 지방 도시들의 지하철은 건설 비용이 1km에 보통 1,500억 들어요. 예전엔 1,000억 든다 그랬는데 많이 또 올랐나 보네요. 그 사이에 또 올랐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GTX 같은 더 깊이 가는 지하철은 2,000억 정도 들어요. 1km에. 그러니까 10km GTX 건설하면은 2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드물어요. 굉장히 큰 도시들, 런던, 파리, 도쿄, 뭐 우리나라 같은. 예. 그래서 이 지하철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돈이 덜 드는 대중교통이 등장한 게 트램입니다. 예. 노면전철. 노면전철은 땅 위에 기찻길을 깔고 전차가 다니니까 이거는 1km에 한 5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3분의 1이지. 근데 꾸리치바에서 처음 시작했던 BRT는 지금 비용으로 1km에 30억이면 돼요. 예.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하철을 팝니다. 그러죠. 왠지 지하철을 잘 유치하는 게 정치인의 능력인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BRT를 성공적으로 운행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세종시 그리고 서울에 이제 수도권 빨간 버스 정도여서 그러니까 답은 지하철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하철을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광주도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만들어져도 객차 2개짜리거든요. 그렇죠. 그 객차도 시내버스보다 작은 객차 2개예요. 그래서 이게 다량의 사람을 출퇴근 시간에 이동할 수 있을 만한 지하철이 맞기는 한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몇 조 원을 들어서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꾸리치바가 74년에 세계 최초로 BRT를 개발해서 운행한 그 이유가 뭘까? 그때 시장님이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님인데 이분은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가이고 또 시장을 12년을 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철학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인데 BR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기는 비용입니다. 자이메 시장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 문제 해결하는 게 결코 도시의 규모나 또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커서 또 너무 작아서 문제 못 풀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는 예산이 적어서 도시 문제 못 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그것도 단기간에 풀 수 있다. 그리고 결코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이메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못 푼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이 100억씩 200억씩 예산을 한 곳에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맞아요. 맨날 도시재생 센터만 짓다 끝나요. 그리고 사업 끝나면 비워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그래서 자이메 시장은 도시 수술이 아니라 도시 침술. 적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땅 위의 지하철이다. 땅 위의 지하철. 그 당시 세계 대도시들은 지하철이 있었고 유럽 도시들은 다 트램을 운행했는데 브라질 꾸리치바는 그럼 지하철보다 트램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대중교통은 없을까 찾은 거죠. 그래서 BRT를 찾은 거예요. 첫째, 버스를 운행하니까 선로를 안 깔아도 돼요. 그리고 버스는 용량이 작으니까 2개, 3개를 붙인 거죠. 굴절 버스를 도입한 거죠. 그리고 막히지 않게 전용 차로를 했고 그리고 이 BRT 정류장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요금 체크를 해요. 그리고 원통형 정류장에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호받는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은 사람들이 빨리 내리고 빨리 타죠. 왜냐하면
요금은 이미 다 체크를 했으니까. 지하철 플랫폼에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은 들어가네요. 거죠. 그래서 예. 땅 위에 지하철에. 그런데 비용이 트램이 500억인데 30억이고 지하철이 1,500억, 2,000억인데 30억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대안이 등장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광주의 이 정책을 잘 만들어 보시도록 이제 위촉도 되셨는데 일단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이제 새로운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광주의 대중교통, 뭐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객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잘 안 되고 있죠. 어쩌면 광주는 자동차 타기 가장 좋은 도시일 거예요. 맞아요. 예. 그만큼 대중교통은 가장 불편한 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지하철이 공사 중이어서 예. 그러니까 1기, 2기 지하철은 뭐 이제 지하철로 운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셔틀 기차 부활이에요. 셔틀 기차.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옛날 철길 예. 그 중간에 극락강역 하나 있고 이제 광주역까지 오는데 광주 송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주역까지 오면 광주역까지도 못 가죠. 그 전까지 오면 35분,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셔틀 기차를 타면 15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광주 서쪽 송정역에서 동쪽 원도심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셔틀 기차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 운행 중지했죠. 이유는 있어요. 적자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리고 기차는 낡았고 예. 그거를 새 기차로 바꾸면 적자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빠른 시내 대중교통을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코레일하고 광주시하고 또 국토교통부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활하자.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겁니다. 송정역하고 극락강역 광주역밖에 정류장이 역이 없는데 예. 기아 챔피언스필드 쪽에 역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과 또 저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 예. 거기까지를 또 대중교통으로 연결해주고 거기에서 저 농성역인가요? 또 지하철 가까운 역까지. 그렇죠. 그럼 농성역, 고속터미널, 챔피언스필드, 광주역 여기까지를 이거 막히지 않는 대중교통 뭐 BRT 같은 것을 연결을 예.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셔틀 기차가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극락강역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죠. 내려야 주변에 갈 데가 별로 없죠. 광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광주의 가장 센터역이었지만 그래서 그 광주역에서 가까운 지하철까지 연결해주고 주변까지를 잘 연결해주면 이 셔틀 기차는 광주 동서의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남북 방향에 지금 간선 대중교통이 없어서 예. 거기도 뭐 지하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트램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광주의 남북을 최단거리로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이 대중교통을 뭘로 할 건지 시민들과 의논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가성비 좋은 BRT가 가장 좋은 답일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의 기존의 지하철과 셔틀 기차가 간선 역할을 하는 데에다가 남북 방향으로 또 척추 방향의 대중교통이 자갈보다 빠른 게 다닌다면 예. 그러면 광주는 대중교통으로 어지간한 데는 다 빨리 다닐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요즘 뭐 기아 야구가 1등을 이제 달리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시기만 관심을 많이 갖고 챔피언스필드로도 막 표를 못 구해서 난리이기도 맞아요. 한데 네. 주차 문제가 계속 논쟁이기도 해요. 예. 뭐 주차비 청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가기가 좀 어렵다 대중교통으로. 근데 이제 저는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예. 야구장에 갈 때 자가용을 가지고 간다는 건 상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챔피언스필드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지하철역도 없고 가까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가용을 몰고 가고 거기에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따 이거 뭐시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자꾸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몰아내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오히려 더 편리하게 오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앞서 맞죠. 우리 시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자보 도시로의 변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으셔요? 저는 시민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광주 시장님이나 광주시의 정책 자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몰아붙여서 시민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방식은 안 된다. 실패한다. 예.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시민들이 더 먼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자. 다른 도시들도 선택하지 않지만 광주가 먼저 이 길을 걷는다. 대자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건강한 도시들은 다 이 길로 갑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까 맑은피라고 했죠. 근데 아까 뭐 예를 들면 꾸리찌빠나 뭐 이제 이런 도시들 사실 저희도 꾸리찌빠란 도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면 파리 얘기를 할게요. 큰 도시 뭐 맨하탄이나 뭐 파리나 뉴욕이나 이런 데도 그랬다 하면 그렇죠. 뉴욕 쉽게 수용될 것 같은데. 뉴욕도 똑같죠. 뉴욕에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죠.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지하철로 하죠. 파리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파리 시장이 안 이달고 시장이에요. 이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시장을 하고 2020년 선거 때 그 코로나 때였어요. 재선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셨죠. 지금 파리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통혁명이에요. 파리 거의 대부분 지역이 자동차 속도 30km예요. 우리 스쿨존. 그 얘기는 파리 시내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슬 기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이 자동차가 왕복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여기도 2개 차선씩만 남기고 전부 정원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파리도 서울처럼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시내에. 그런데 이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지상부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해요. 벨로폴리탄 프로젝트. 그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드는 전체 길이가 170km. 그 자전거 도로 건설 비용이 우리 돈으로 3,500억이에요. 그런데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2km 건설해요. 트램을 건설하면 7km.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170km. 그래서 파리는 지금 제가 볼 때 대중교통 1세대 지하철 2세대 트램, 노면전차, 3세대 BRT. 지금 이제 바야흐로 4세대 자전거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근데 뭐 시민들이 같이 이제 동참해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 국토를 막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고 강변에도 하고 뭐 시내에도 하고 막 다 만들었는데 사실 별로 효용성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는 자전거 자체로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레저용으로 자전거로 전국 일주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그 대자보 도시의 체계를 저는 이렇게 보면 첫째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빠른 철도, 아까 셔틀기차 그리고 이미 있는 지하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BRT로 광주의 주요 지점을 최단거리를 가장 최단시간에 연결해주는 이 척추 대중교통의 간선망을 짜고 그리고 지금의 시내버스들은 이제 노선을 다 바꾸어서 이 간선 대중교통 역이나 정류장에서 내리면 환승할 수 있게. 그럼 노선이 길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주고 자전거가 맡아야 될 일은 그 간선 교통 정류장 또는 지선 버스 정류장에 내렸더니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걷기는 너무 멀어. 그럼 거기에 타람길 대여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는 그 자전거를 타고 내가 집에서 목적지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겠지만 먼 거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1시간 40분 걸리는데 그 가운데 직선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 구간, 집에서 직선 구간까지를 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로 가면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서 다시 학교까지 자전거로 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단 이동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게 지금은 급하다. 그 광주가 사실 자가용 이용률이 되게 높은 편이고 되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 이제 편리성뿐만 아니라 사실 비용도 더 싸게 들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송정역에 주차를 하고 가면 차를 하루 종일 대놔도 7,000원 주차비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면 3만 원이 훨씬 넘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탈 수. 그러니까 이건 자가용을 타라는 정책인데 실제 대중교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이제 새로운 뭐 길을 깔아주고 뭐 하고 하는 것 말고도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자보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가용이 훨씬 더 빠르고
자가용을 타는 게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접고 자가용으로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대자보 도시로 시민들을 강제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 자가용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둘째,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 이제 월 정기권을 파는데 예. 아주 우리 늦은 일이고 아쉬운 점은 서울만 돼요. 이 수도권이 하나인데 사실 하나의 생활권인데 경기 인천은 안 돼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독일은 지난 재작년에 9유로 티켓을 9유로 팔았어요. 티켓. 그죠? 우리 올랐다던데 20유로. 지금은 이제 49유로. 49유로. 그러니까 9유로는 실험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15,000 월 정기권을 끊으면 독일 전역에 예. 고속철도 뺀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내고 독일 어디든지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타고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독일 국민의 60%가 9유로 티켓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1년 동안 성공적으로 하고 작년부터 49유로. 그러면 적자폭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늘수록 여러 가지 이 도시 경제, 국가 경제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만 기후동행 카드를 할 게 아니라 예. 국토교통부가 이를테면 대한민국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한정 탈 수 있게 고속철도 빼고 그런 티켓을 뭐 청소년들 한 달 10,000원, 성인 한 달 30,000원, 한 달 정도, 1년 정도 실험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가용을 타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타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 유리하게. 예. 좋은 예가 신안군의 천사버스죠. 예. 신안군은 2007년에 국내 최초로 완전 버스 공영제를 했고 큰 섬들은 다리가 다 놓였고 예. 그러니까 신안군에 섬여행할 때 신안군 공영버스를 티켓이 하루에 5,000원이에요. 하루 5,000원을 끊으면 하루 종일 몇 번이고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해요. 근데 여전히 목포역에서 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터미널 목포역 그리고 이제 여객 터미널 그 앞에까지는 적어도 이 신안 천사버스가 손님을 태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목포 대중교통이 항의를 엄청 하겠죠. 우리 손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신안도 그 버스 공영제를 할 때 택시 기사님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파이를 키우면 상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 또는 신안에 와서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이용을 하면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우리 비수도권 지역,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되고 중장년들이 와서 좀 머물고 싶어도 자가용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죠. 대한민국 이 비수도권 로컬에 피를 돌게 하고 길을 통하게 하는 거는 대중교통 연결이다. 그래도 보면 광역시는 좀 나은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구나 동구나 북구가 따로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도 단위로 가면 사실 작은 군들 하나는 시내로 보면 무슨 동만도 못한데 인구수가 그런데도 너무 독자성이 강해가지고 전라남 도안에서 이제 뭐 전북 도안에서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고속철도가 지금 익산 지나서 이제 정읍 지나서 여기 광주 송정역에 쓰고 그리고 이제 나주역 쓰고 목포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전라서는 전주 지나서 남원으로 해서 이제 구례 여수 순천 여수까지 가는데 이제 이거를 전남북 지역에 이제 가장 강력한 대중교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와 인근 도시들 담양, 함평, 영광 여기를 최단거리로 가는 도로는 다 나 있어요. 그러면 광주역에서 또는 광주 터미널에서 함평까지 가는 최단거리 이미 뭐 버스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데는 전용 차로를 만들어주고 버스가 막힘없이 가장 빨리 모든 지점을 다 쓰는 시내버스 개념이 아니라 광역버스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면 상생이 된다는 거죠. 예. 대자보 도시를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전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자보 도시 정착을 위해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내 몸 안에 이 탁한 피가 돌면 안 되겠죠. 맑은 피가 돌아야 되겠죠. 옛날에
그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예. 연못 안에 물고기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어요. 나는 이겼어요. 근데 나한테 진 물고기가 죽었고 썩고 물이 오염되면 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보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맑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내 몸 안에 맑은 피가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도시 광주에서의 이동도 대자보 이동이 더 많아져야 광주와 전남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의 선택, 마음에 달려있어요. 지금은 불편해요. 예. 그렇지만 시에서 노력해서 바꿀 계획이니까 우리도 준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도시의 고유성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스파이스의 작은 연못 들으면서 추석 특집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한수희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영주, 스트리밍의 기은형 전강현, 저는 김광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재방송과 내일 아침 8시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